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이루어지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결과에 따라서 어떤 파장이 일지 주목되는데요. 자, 이 소식과 함께 한 주간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겸임고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헌정 사상 최초입니다.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내일인데요. 결과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든 후폭풍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배종찬 소장님은 부결표가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극명하게 부결되겠죠. 극명하게 이번에 부결될 것이다. 의석수대로 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무소속 의원들도 있으니까 저도 170명 이상의 부결표는 나오겠죠.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결집도, 그만큼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위기 국면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결집도가 이탈을 하는 것 자체를 차단, 예방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의 관심도죠. 온 국민이 내일이 이재명 대표의 운명의 날이다. 이런 인식하에 지켜보고 있는 본회의 표결이기 때문에 이탈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노웅래 의원 때보다 더 많은 부결표가 나올 것 같다. 자, 이렇게 보셨는데 민주당은 지금 자율투표 방침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부결되더라도 지금 이탈표가 어느 정도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추후 리더십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배종호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저는 크게 예측을 하면은 대략 부결의 표를 던지는 표가 한 170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또 찬성표를 던지는 쪽이 한 120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전에 두 차례 인사와 관련된 표결이 있었습니다. 노웅래 의원 관련해서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부결이 161이었고 찬성이 101이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사와 관련된 표결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안 표결이 있었는데 그때 찬성이 이제 179 그리고 반대가 109였으니까 대략 제가 볼 때는 161에서 179 그 사이에서 체포동의안 반대 부결표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대략 한 170 정도 보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되면은 압도적 부결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압도적 부결이 나온다면은 이재명 대표의 당내 리더십이 오히려 공고해지는 것이죠. 아하, 보니까 이렇게 검찰의 계속된 공격에도 불구하고 당내가 단일 대우를 유지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앞으로 검찰의 추가 또 수사 그리고 또 추가 영장 또 신청, 청구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 제가 볼 때는 단일 대우로 대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압도적 부결이 되면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더 공고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자,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의 구속 수사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찬성이 49, 반대가 41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압도적 부결이 돼도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또 구속영장을 계속 청구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고 하면 자, 이 여론에서 민주당의 방탄 그리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 이 사이에서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중요한 것은 중도층일 겁니다. 검찰의 수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야당 탄압, 정치보복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의혹들이 추가되고 더 자세하게 밝혀지는 경우에는 그 부담을 감당하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만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결집도가 높아지겠죠. 이른바 지금 상황을 네 글자로 줄여보면 민결 중탈이거든요. 민주당은 결집하지만 중도층은 이탈이 된 우려가 있다. 결국 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냐면 결과적으로는 검찰 수사 관련된 것은 정치적으로만 해명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 계속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몇 번이나 추가적으로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재판에 가야 이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재판을 통한 일단락전에는 계속해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관련된 대북 송금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은 기소되면 또 재판으로 또 바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결집도는 당 내에서는 확보될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지지율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내년 총선은 M 중수 총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M 중수가
MZ 세대, 예. 중도층 수도권인데 이런 검찰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또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높은데 또 체포동의안이 오고 또 구속영장에 대해서 계속 청구되고 예. 이런 상황들은 계속 부담이 되는 것이죠. 지금 총선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총선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부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솔솔 나오고 조국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방탄 프레임에 갇힌 개미지옥 같은 상황이다. 자, 이런 그 표현도 썼던데요. 자, 이재명 대표가 이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 언제까지 그 대표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예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방금 이제 배종찬 소장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이제 국민적인 여론 그리고 또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본질은 검찰의 수사가 정당한가, 공정한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검찰의 수사 그리고 또 구속영장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지금 이제 민주당은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앞으로 이제 추가 구속영장, 쪼개기 구속영장 청구가 나올 경우에 그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리고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단일 대우를 사실상 의총을 열어서 총의로 결정한 것은 일단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 이유로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카더라라는 이제 전원 진술만 있고 그리고 혐의도 뭐 배임이라든지 그리고 또 제3자 뇌물죄 같은 부분도 굉장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 더구나 이제 구속영장을 보면은 이 영장의 내용으로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제 비법률적인 용어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건 부당하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구속영장 내용 또 혐의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 그 영장 청구서에 어떤 구체적인 어떤 증거들이 담기느냐 못 담기느냐 이게 이제 변수가 될 것이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민주당 지지율이 이 대표 거취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중요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런데 그 금요일마다 나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이번 주에는 한 4%포인트 정도 올랐거든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럴 수 있는 것이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8%, 40% 가까이 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결집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30%에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직전 조사 30%에서 4%포인트가 올라간 것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통적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이 결집할 때는 호사화입니다.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체포 동의안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앞에 놓여 있는 절체절명의 이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것이죠. 또 이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는 이전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이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또 지지 기반이기도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또 핵심 지지 기반이 호사합니다.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 그런데 여기서 핵심인 점은 뭐냐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더 많이 올라갈 거냐, 예. 또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앞설 정도일 것이냐, 또 수도권 지지율은 어떨 것이냐, 중도층 지지율은 어떨 것이냐, 이건 계속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관련된 여론을 요약 정리해서 한 세 가지로 나눠보면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습니다. 통과돼야 된다. 네. 불체포 특권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제 구속 영장 청구를 물어보면 구속돼야 되느냐를 물어보면 상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이 결집을 해요. 그런데 또 다른 여론은 뭐냐면 이 기소될 경우에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이 대표직을 내려놔야 되냐 보면 내려놔야 된다가 또 높은 지지율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 부담이 되는 네. 부분이고 이재명 대표로서는 총선을 생각한다면은 대표직을 계속 유지해 나가느냐 아니면 어느 순간에 내려놔야 되는 것은 일종의 어느 시점이 되면은 결단의 순간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예. 민주당 당원 당규에 기소될 경우 이 직을 내려놓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이 이제 만들어지긴 했는데요. 만약에 기소가 되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당헌 80조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부정부패와 관련된 것이면 당연히 직무가 정지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정치 탄압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제 당무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예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보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건 야당 탄압이다.
정적 죽이기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일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재명 대표가 결단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목소리가 높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권노갑 고문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우리가 단일 대우로 유지해 가지고 부결시키지만은 다음에 또 추가로 구속영장 청구가 올 때는 뭔가 결단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고. 선당 후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유인태 고문 같은 경우는 뭐 구속이 되면 좀 어떠냐라는 이제 그런 굉장히 좀 지나친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도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당 지지율 문제 또 그리고 국민적인 여론 문제가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맹공하면서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자, 국민의힘 얘기도 듣고 오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현명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내일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운명이 걸린 날입니다. 백성은 범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법이 없다면 법원에서 걸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절차로 가야 민주당도 사는 것이지. 자, 국민의힘 여러 표현으로 지금 야권의 이탈 표심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자, 배종찬 소장님, 네. 국민의힘에서도 부결표를 던지는 의원이 혹시 있을까요? 부결표를요? 네. 없을까요? 가결로 국민의힘도 단일 대우를 유지할까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네, 너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의원 수대로 거의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정의당이나 무소속이나 시대전환은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오히려 가결이나 부결보다는 여론전 성격이 강할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또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을 받아들여야 된다. 당당하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라. 그러니까 원래 이 명칭 자체도 사실 체포동의안이라기보다는 네. 구속영장 실질심사 동의안이 맞는 거거든요. 뭐 체포되니까 당장 어디에 수감되고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국회의원도 이 특권을 내려놓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일반인들처럼 받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실제 여론조사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야 되는지 여부를 물어보면 또 달라질 거예요.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총선이 MZ세대나 중도층이나 수도권, M 중수가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해서 이런 발언을 하면서 이 유권자층에 대한 자극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제 지나친 상상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얼핏 생각하면 그 말씀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의 표결 결과를 보면은 이탈표가 꼭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관련해서도 찬성이 101,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15명이거든요. 그러면은 14명이 이탈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115명보다는 더 나온 게 아니고 덜 나왔기 때문에 이탈표가 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최소한 115명 이상이 돼야 되는 건데. 두 번째로 탄핵소추안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때도 109표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6명이 이탈한 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같은 논리로 보면은 장담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짧게 길게 말씀드리면 짧게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길지 길어지네요. 않은 아닌데 네. 이재명 대표의 내일 이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은 관심도나 결집도에서 다른 것과 비교하기 힘들어요. 비교하기 그러니까 어렵다. 예. 적어도 이 이탈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3, 4명 정도 무기명이라도 나오죠. 찾아냅니다. 어떻게든 찾아낼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탈표가 없을 것이다. 이탈표가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도 지금 가결표 한 표라도 끌어모으기 위해서 해외 나가지 말아라 이런 금지령까지 내린 상황이라서요. 자, 내일입니다. 표결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뿐 아니라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쟁점 법안들 3월 임시국회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 많은데 당장 내일 양곡관리법 처리가 될지도 좀 주목됩니다. 여야 입장은 여전히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뭐 통과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이것도 다시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이라서요. 이런 상황이 지금 국회에서 계속 반복될 가능성,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좀 불행한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정치가 실종된 대결 정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단독으로 또 통과가 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은 대치 정국, 대결 정국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제가 볼 때는 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원칙론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게 또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일종의 뭐 정치 쟁점 법안은 아니잖아요. 예. 농민들의 삶을 좀 안정적으로 보장하라라는 이제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또 특히 이제 이 문제는 뭐 보수와 진보 여야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는 뭐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일종의 뭐 합의를 이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과잉 생산을 구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시장 경제 원리에 맡기자라는 그런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자꾸만 하락돼 가고 있는 그런 쌀값을 어떻게 보장을 하겠느냐, 그리고 농민들의 삶을 어떻게 보장하겠느냐라는 문제, 그리고 또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농지가 없어지게 되면 결국 이제 식량 안보에 위기가 오기 때문에 이걸 좀 정부가 책임지고 보장을 해야 된다. 저는 뭐 양쪽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주장한 것은 3% 이상의 초과 생산량은 수매를 하고 또 그리고 가격이 5% 이상 하락할 경우는 또 보전해 주는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놨어요. 3%를 3에서 5% 그리고 또 가격 하락을 5에서 8%까지.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좀 중재 아니면은 받아들여서 합의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양국관리법뿐만 아니라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예, 백 교수님 말씀대로 좀 합의 처리가 이루어지면 정말 좋을 텐데요. 네.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죠. 자,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의 낙마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을 결국 취소를 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도 이제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 이런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이야기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지지율을 위해서 잘해야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된 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뭐 경제도 있고 또 외교도 있고 안보도 있고 또 개혁 과제도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결국 사람에 관련된 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른바 도가니 현상, 또 더 글로리 현상이다. 이 정순신 파장은 그러면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인사에서 중요한 것은 뭐 이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왜 학교 폭력이 검증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물론 이 논란도 있고 심지어는 학교 폭력에 대한 원인으로 이유로 책임으로 다른 학교로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또 최종적으로 서울대학에 합격을 했느냐 이 논란도 있고 물론 해명은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우리가 데이터상으로 보면 반응하는 것이 돈 아니면 교육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인사라는 것은 세 가지거든요. 뭐냐? 다형공입니다. 다양성, 그다음에 형평성, 공감성. 공감입니까? 공감성입니다. 다형공.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윤석열 대통령 인사가 특정 대학에 편향됐다. 또 특정 직업 출신에 편향돼 있다. 윤석열 라인이면 안 되지 않느냐? 윤석열 라인이라 해야 된다. 이러면 뭐 검사, 또 서울법대, 또 윤석열 라인 물론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공감을 못 하거든요. 국민들이 형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들이 다양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뭐 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만도 무한정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국가의 모습을 인사를 원하는 것이 국민들이기 때문에 이건 여야를 떠나서 이념을 떠나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특히 야당은 이 논란이 5년 전에 보도를 통해서 전해졌는데 검증이 안 됐다. 이 부분을 특히 주목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권에서는 익명으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 몰랐다. 이렇게 이제 방어막을 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번 인사 참사라고 규정을 하는데 과연 이번 인사 참사가 지금 이제 인사 시스템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운영상의 문제인지 지금 뭐 대통령실도 그러고 여권에서는 시스템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구체적으로 본인이 적시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알 재간이 없다라고 이제 방어막을 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사전에 질문지에 다 이 부분도 쓰도록 돼 있다.
그래서 얼마든지 체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이 시스템의 결함의 문제인지 예. 봐주기의 문제인지 좀 봐야 되는데 만약에 시스템의 결함이라면 이 부분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저는 운영상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유는 지금 이제 이 정순신 지금 이제 전이 되겠죠. 뭐 임명도 안 됐으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윤석열 라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가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또 이원석 검찰총장하고 연수원 동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간관계 때문에 검증 과정에서 혹시 봐주기가 있었지 않았느냐. 또 이렇게 제가 의혹을 갖는 이유는 이 지금 인사 시스템이 다 검찰 출신들에 의해서 지금 예. 이루어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1차적으로 추천을 하는데 인사기획관실에서 추천합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책임자가 복두기입니다. 근데 이분은 대검 사무국장 출신으로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라인으로 봐야 돼요. 그럼 두 번째로 2차 단계가 법무부에서 이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는데 다 이걸 검사들이 하는데 여기에 책임자가 한동훈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 그럼 역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오른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차 검증을 대통령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예. 하는데 여기에 책임자가 이시원 공직비서관입니다. 그러면 공직기관 비서관인데 이분도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 이런 차원에서 검찰 봐주기, 내 식구 봐주기 그리고 플러스 지금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예. 지금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검찰을 갖다 사실상 꽂은 예. 거거든요. 그래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봐주기가 의도적 봐주기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좀 네. 그런 의심을 갖습니다. 인맥이 연결돼 있어서 봐주기 의혹을 가질 수 있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해 주셨는데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의혹을 그렇습니다. 가질 수 네. 있다. 이런 얘기신데 의혹도 그런데 의혹인데 이 예. 말씀은 꼭 좀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인사 검증 이야기할 때는 뭐 위장 전입이 있는지 또 논문 표절 같은 것이 있는지 부동산 이런 걸 주로 점검을 했지만 예. 이제 달라진 시대에 맞는 기준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인사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분명해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인사 원칙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구라도 그 사람의 배경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경력이 무엇이든 뽑을 수 있는 인사 원칙은 정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없어요. 인사 철학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사 철학도 있을 테고 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성, 형평성, 공감성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검증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국세청이든 경찰청이든 또는 뭐 국정원이 됐든 간에 이런 이 외부 기관을 통한 검증을 하잖아요. 저는 자기 검증도 강화해야 됩니다. 자기 검증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 예.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고위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 질문지라는 게 있는데 네, 여기에 보면 배우자나 자녀 관련 소송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있는데 몰랐을까 얘기를 해주셨지만 대통령실 해명으로는 정순신 변호사가 여기에 체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다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공직자 중에서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한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그 부분에 책임을 대해서 물어야 됩니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독일 같은 나라는 만약에 장관이 그런 부분들 쏘겠다 그러면 그 이유만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불법으로 체류하는 중국인 이 일꾼을 고용한 경우에도 나중에 철퇴를 가했거든요. 예. 저는 철저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나는 충분히 수행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되면 예. 대통령이 그런 자리를 권하든 또는 또 다른 제3자 인사기획 또 추천자 그런 것을 권하더라도 마다해야죠. 나는 그런 자격이 안 됩니다. 네. 저는 그럴 정도의 공직자의 자세와 태도가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대통령실도 검증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스템이 어떻게 보강될지 좀 지켜봐야 되고요. 민주당은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 여기에 좀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요. 이 인사정보관리단을 대통령실이나 혹은 인사혁신처 밑으로 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방향이 맞다고 이 보십니까? 부분이 이제 애초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산하에 둘 때부터 민주당이 이제 강력 반대한 네.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검찰 같은 경우에 수사권을 막강하게 쥐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인사정보관리단 권한까지 주어진다면은 너무나 권한이 비대해진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 산하 또는 뭐 인사혁신처 산하로 두자라는 얘기인데 이때 당시에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장한 부분이
이제 전문성을 얘기를 했거든요. 철저하게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검증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본인 입장에서는 무색하게 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옮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전제에 깔려 있는 것은 한동훈 장관하고 관련돼 있을 수 있겠죠. 봐라, 한동훈 장관 뭐 인사정보관리단 잘할 것 같이 보이더니 잘한다고 자신하더니 잘 안 됐지 않느냐. 근데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보다는 인사 원칙과 인사 철학은 좀 다를 수 있는데 그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 두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국민한테 아닙니다.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럼요. 만드느냐 이게 어떻게 더 운영하느냐가 더 핵심이다. 중요한 거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그 형식보다도 더 중요하겠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특정 뭐 기관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기본적으로 권력은 쪼개는 게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또 인사 정보, 인사 검증 기능까지 갖는 건 상당히 위험하고 특히 지금 여기서는 이제 대법관 등 사법까지 인사 검증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뭔가 시스템 좀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남은 시간 동안 좀 해보겠습니다. 김기현 후보 기자회견 이후에도 지금 울산 땅 투기 의혹 공방 여전한데요. 네. 오늘 김기현 후보가 국가수사본부에 내가 직접 수사를 의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가짜 뉴스가 판명되면 정치 생명을 걸어라. 예. 나도 정치 생명 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앞으로 전개가 될까요? 뭐 이건 김기현 후보의 결백성 강조죠. 예. 이게 더 이제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겠다. 전당대회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은 아닐지라도 예. 실제로도 아주 결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에 대한 이미지는 물론이거니와 또 전당대회 결과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후유증이 예상되거든요. 또 땅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민감한 것이고 실제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총선 때 이 이슈가 엄청나게 불거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정치 생명을 거는 방식인 거죠. 물론 이것이 이제 정치 생명을 걸었다고 해서 지금 결백한 거냐? 그건 아닐 겁니다. 또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선 많은 분들이 궁금한 건 그런 부분일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땅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더군다나 울산 이재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지금 이재명 대표도 대장동 땅 관련이거든요. 근데 왜 김기현 후보에게는 그 영향이 제한적일까? 이 전당대회가 김기현 후보나 누구 후보를 선택해서 당대표 적임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바라보는 전당대회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윤석열 대통령을 뭐 선택한다. 대통령인데 뭘 선택할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만큼 지금 전당대회에도 지대한 영향력이 사실상 미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김기현 후보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제한적이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네.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민주당도 여기에 가서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리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진상조사단장이 황운하 의원입니다. 얘기 듣고 오시죠. 김기현 후보가 여당의 대표를 맡으려면 이런 재산 형성 과정에서 좀 투명해야죠. 그리고 도덕성이 검증이 되어야죠. 그런 차원에서 진상 규명을 해 나가고. 네. 자, 황운하 의원은 김기현 후보하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하명 수사 의혹으로 지금 얽혀 있어서 재판도 진행 중인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황운하 의원이 단장으로 임명이 된 상황이고요. 지금 특검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 당선되더라도 민주당 공세는 계속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저는 뭐 일종의 제2의 대장동 사건과 흡사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천하람 후보가 울산의 이재명이라고 성격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제2의 대장동 사건에 비유한 이유는 당내 경선으로 촉발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당내 경선 이후에 전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 그리고 이것도 역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당내 진상조사단을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증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전망을 하는데요. 일단 이 울산 KTX 역세권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좀 의혹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3,800만 원에 샀는데 4만 5천 평을 뭐 꼭 그 땅은 아니지만 뭐 주변의 땅에 비교하면은 뭐 645으로 됐다. 뭐 그래서 1,800배가 올랐다.
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노선이 갑자기 변경이 됐다라는 거, 넉 달 만에. 그리고 직선 코스가 확 휘어서 됐다라는 것. 이런 부분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의혹을 지금 던지게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지금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 보니까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재산 등록을 하는 거 보니까는 부동산 관련해서 대략 한 61억 정도 있는데, 그때 이제 국민의힘에서 부동산으로는 이제 10명 안에 드는 그런 부분.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민주당에서는 당 대표로 김기현 대표가 선정이 되더라도, 예. 선출이 되더라도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정치적인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킬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시간상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송이 또 무한정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팩트입니다. 팩트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을 텐데, 양이원영 의원이 그 당시 이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원내대표 김기현 후보 원내대표 시절에 추정을 했던 그 땅은 용도가 대지고 이 땅은 이제 임야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시세 네. 차익이 좀 늘어난 부분은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 일단은 규명이 될 필요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 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건이죠. 이거는 개인이 매입을 한 땅이 예. 어떤 의혹이 있어서 그것과 맞물려 있는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이걸 그렇게 가져가려고 그럴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그래야 총선에서 그만큼 당 대표가 총선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게 가져가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략대로 민심도 여론도 움직일지 그건 뭐 알 수가 없는 것이겠죠. 개인이 산 땅과 시정 운영 과정에서 어떤 사업 추진과는 좀 같이 놓고 볼 수는 근데 없다. 성격상 다른 차원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 의혹 대 의혹으로 보더라도 각각의 의혹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예. 그것을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볼 같은 급의 의혹은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저 질문 드리면, 지금 김기현 후보가 이 울산 땅 때문에 공세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도 지금 1강 이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1강 2중 1략도 아니고 지금 1강 3중 구도로 지금 재편되고 예.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제일 궁금하신 부분은 결선 투표를 가느냐 마느냐, 또 2위를 누가 하느냐가 궁금하실 텐데, 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이 김기현 후보 중심으로 일단 전당대회가 전개되고 있는 것은 예. 김기현 후보 쪽으로 오히려 결집될 수도 있다.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가 얼마만큼 좀 확장성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느냐에 네. 따라서 결선 투표를 가고 말고, 또는 안철수 후보가 2위를 할 가능성이 확보되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위축돼 있다. 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축돼 있다. 결선에 누가 갈지 좀 지켜봐야 된다. 자, 1차 투표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배제하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유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양강 구도에서 김기현 후보의 1강 3중 구도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대략 한 45%까지 갔는데, 실제로 이제 투표한 사람은 책임당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천하람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가 상승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지금 하락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 1강 체제를 확실하게 구축할 경우에는 쏠림 현상이 예.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배제할 수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뭐 1차에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결선 투표에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굉장히 미미한 표 차이로 예. 1차 투표 내지는 결선 투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지금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요. 어떤 변수가 또 지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그리고 배종우 세한대 겸임교수,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